당신의 노후 준비되었나요?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1. 위인 점을 보면 많은 어르신이 노년의 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사는 인생, 돈 하지 말고 즐기며 살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랫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과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만 이번 얘기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후에 돈을 쫓지 않더라도 재산을 지키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반드시 줄여야 할 지출 4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사소하고 당연해서 몰랐지만 이것을 미리 알고 조금 더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좀 더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조사비. 여러분은 한 달에 경조사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계신가요? 혹시 나중에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최근 저는 지인 부부와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지인께서는 올해 4월 5월에만 경조사비로 200만 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계열사가 있는 회사의 임원이셔서 여러 지역에서 경조사 연락이 온다고 했죠. 경조사 소식을 알면서도 참석하지 않기 어렵고 거리가 멀더라도 경조사비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작게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부담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퇴직은 3년 정도 남았고 슬아이 남매는 20대 초반이라 매번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본인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매월 100에서 200만 원 사이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저도 저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20에서 30만 원 정도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식 때 많은 분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는 지출입니다. 그러나 지인분의 경우 이러한 상부상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제부터는 부조금의 직책에 무게를 담지 않은 순수한 축하와 명복을 비는 마음을 담기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돈 내고도 욕먹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다는 자리 값으로 그냥 해야겠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품위유지비인가 보다 하며 본인의 고민에 스스로 답을 내리시며 쓴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조금은 원래 목돈이 들어가는 큰 행사가 있을 때 이웃이나 친척들이 돈이나 음식, 노동력을 함께 모아 일을 잘 진행하도록 돕는 상부상조의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전통은 거의 사라지고 대신 현금 박치기나 눈도장 찍기 식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경조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더 각박해지면서 경조사도 일종의 교환 행위가 되었죠. 이 교환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엄격합니다. 주면 받아야 하며 받으면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상대를 거부하는 것이고 받은 만큼 되돌려주지 않으면 관계를 재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며 어쩔 수 없이 지출하는데 실제로는 평생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자에게 경조사비는 더더욱 그렇죠. 친인척이 아닌 이해관계로 인해 부조했던 대상들은 은퇴 후 경조사를 알렸을 때 나몰라라 하기 십상입니다. 경조사 소식이 세금 고지서처럼 느껴지거나 은퇴자에게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경조사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린 문화이며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정모 씨는 수년간의 투자가 아깝지만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아니면 외면하고 자신의 경조사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지난 4월에 있었던 딸의 결혼식에서는 친지 딸의 친구, 옛 회사 동료 등 20여 명만 초대해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정 씨는 노후의 경조사로 고통받고 싶지 않다며 그러려면 나부터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에서 체면과 형식을 버리고 경조사 대상 범위를 좁히며 가계 형편에 맞게 지출하자는 범국민 캠페인을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노후에도 현역 때와 같은 방식으로 경조사 문제에 접근하면 금전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호만 외치는데 그치지 말고 나부터 경조사비를 절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인이 된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 남편과 사별한 후 남겨진 노후 자금을 아들이 빌려달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돈으로 빌라를 사서 살고 나중에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요. 아들이 제게 빌라를 구입하지 말고 전세로 들어가서 남은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네요. 최근 국내 최대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 스터디의 상속 문제로 아들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는 김 어머니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김 씨는 작년 말에 남편과 사별했다 고 합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공동 명의로 된 단독주택 하나와 약간의 통장 잔고뿐이었다 고 했죠. 과거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자녀 모두 대학을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5년 전쯤 남편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여 식당을 정리하고 남편의 간호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어서 식당을 정리한 돈으로 생활비와 남편의 병원비를 충당했지만 결국 남편은 긴 투병 끝에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생각지도 못한 상속 문제로 김 씨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과 달리 아들은 집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상속받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속받을 재산도 많지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다른 가정들처럼 어머니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아들의 방식에 내심 서운했다고 합니다. 오래되어 불편함이 있었지만 가족들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집이었기에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어차피 집을 팔아 일부는 아들과 딸에게 나눠줄 생각을 했기에 20년 넘게 살던 정든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타나 한 달 전에 계약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을 알아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잔금 날짜는 최대한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매도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 원씩 주고 3억 원 이하의 연식이 비교적 짧은 빌라를 구입하여 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은 1억 원은 노후 자금으로 통장에 넣어두기로 했죠.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고 오랜 경험이 있는 식당 일을 다시 시작하면 혼자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은 후 김 씨는 딸과 함께 빌라를 보기 위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빌라를 매수하는 걸 강하게 반대했죠. 김 씨는 아들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추천해 줄 줄 알았으나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빌라는 전세로 구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아들은 자신에게 나머지 돈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어 좋고 어머니는 생활 비 걱정을 덜 수 있으니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말을 몇 번이고 전화해 가며 설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 아들의 말이 아주 틀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계속 고민이 됩니다. 특히 딸과 달리 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라 더욱 신경이 쓰였습니다. 빌라를 매수할 것인가? 아니면 아들의 조언대로 빌라는 전세로 하고 나머지 돈을 빌려줄 것인가?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혜의 동행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이 생각하는 봉양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이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감정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경우보다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죠. 물론 안 그런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자녀에게 조금이라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자식들이 결혼하여 자신보다 더욱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님의 한결같은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지금 당장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미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의 문제일 뿐. 김 씨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모든 것은 결국 자식들에게 돌아가니까요. 따라서 한 번에 많은 것을 주기보다는 증여는 줄이고 상속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투자하다가 정작 자신의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투자 유혹이나 보험 권유는 신중해야 합니다. 노후가 되면 현업에서 은퇴하고 40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어야겠다 싶을 겁니다. 처음에는 3년에서 5년 정도 여행도 다니고 옛 친구들도 만나며 각종 모임에도 나가겠죠? 그런 모임에서 돈 자랑을 하거나 돈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적당히 상황을 조절하면서 손을 유지해야죠. 특히 오래된 지인이나 잠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카더라 하는 투자 정보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누군가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달콤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의 조언을 참고로만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 과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죠. 또 예전에는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투자 사기와 일반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온라인 투자 사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폰지 사기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죠. 만약 이와 관련해 신경 쓰기 싫거나 잘 모르겠다면 모르거나 알기 어려운 투자나 권유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잘 아는 것만 계속하고 모르는 것, 처음 들어보는 것은 일체 관심을 끄고 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최소한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나 좌절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또는 20년 전, 아주 오래전에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은 웬만하면 해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험회사 직원이나 재무설계사들이 보장설계라는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험을 변경하는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은 당시의 경험, 생명표와 유유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가입한 건강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네 번째, 무분별한 영양제. 나이 들수록 영양제를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 대체 왜 줄여야 한다는 건지 의문을 품는 분 있으시죠? 나이가 50쯤 되면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양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하루를 다양한 약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건강하셨던 부모님도 어느 날 고혈압 약은 당연히 먹어야 한다며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진통제까지 추가로 드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과 영양제는 다르지만 우리는 끝없는 영양제 마케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특정 성분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성하죠. 게다가 광고는 또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간 때문이야. 남자는 자신감. 이런 식으로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멘트까지 동원됩니다. 정의원 노년기 내과 교수님께서는 과도한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는 오히려 우리의 몸이 스스로 기능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분비하는데 계속 외부에서 공급받으니 몸에서 더 이상 자발적으로 분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도 하루에 먹는 영양제가 한 주먹이 되었습니다. 맹신까지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육체적 통증과 체력 저하를 영양제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광고가 우리의 약점을 쉽게 파고듭니다. 영양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약보다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식욕을 줄이는 것보다 보조제를 먹는 것이 심리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됩니다. 보조제가 식품이라 해도 특정 성분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즉각적인 효과는 좋지만 나중에는 그 대가를 몇 배로 치르게 만드는 약도 있습니다. 실제로 친정 엄마가 고혈압 약을 오래 먹어 심장이 비대해진 상태입니다. 모든 약은 한쪽에서는 유익을 주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과다하게 복용하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근테크입니다. 근테크란 근육과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면 보통 돈과 관련된 것만 떠올리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근테크입니다. 50세 이후로는 근력이 줄어드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으면 매년 약 3씩 감소한다고 하죠. 이제는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최소한 지금의 근육이라도 유지해야 하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근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정 교수님은 중년에 접어들면 반드시 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올바르게 걷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의 감각으로 걷거나 유튜브를 따라 하다 보면 오히려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전문가나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며 걷기, 운동을 하면 근력이 강화되고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했는데요. 하나의 운동만 지속적으로 하면 특정 근육이나 관절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크게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운동,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지도,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민체력백이라는 복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집 근처 센터에서 체력 측정을 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 콩류, 과일, 채소 등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근력 키우기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기대 수명의 증가가 마냥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건강 수명이 짧다면
삶이 길어지는 만큼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시간도 늘어나며 요양비와 의료비 또한 상당하여 노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노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 동행 구독자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분들이니 마음도 재정도 튼튼한 노년을 가꾸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 밑거름에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